박성호가 퇴직 사령잠을 받은 날은 흐린 목요일이었습니다. 35년을 다닌 공기업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케이크를 준비했고 누군가 박수를 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웃어야 할 것 같아서 웃었습니다. 퇴직 선물로 받은 손목 시계를 손목에 차보고 다시 뺐습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더 이상 출근 시각이 아니라는 게 어색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퇴근하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앉아 있었는데 자신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자신은 그냥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김정숙이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갈비찜이었습니다. 박성호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짧았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박성호는 숟가락을 들었고 둘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어색한 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건가? 그 질문이 밥상 위에 떠 있었지만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2달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읽고 낮에는 공원을 걸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반복이 안정이었는데 퇴직하고 나서의 반복은 달랐습니다. 쌓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하루들이었습니다. 정숙은 바빴습니다. 집안을 돌보고 장을 보고 손녀를 봐주러 갔습니다. 박성호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정숙은 그 옆을 지나다니며 무언가를 계속했습니다. 말을 건네면 대답은 했습니다. 짧게 무서이 한 게 아니라 바빠서였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걸 바빠서라고 읽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어서라고 읽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그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해 겨울 동창 모임 연락이 왔습니다. 별 기대 없이 나갔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석자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만년 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도 알아봤습니다. 눈매가 그대로였습니다. 이수진이 먼저 웃었습니다. 성호 씨, 오랜만이에요. 가슴 어딘가가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옆 자리를 골랐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정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그게 서운했습니다. 무슨 서운함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서운했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봬요. 박성호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아주 작은 일이었는데 그날 밤에는 그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수진과 2번째로 만난 건 모임이 끝난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먼저 연락한 건 박성호였습니다. 근처에 오게 되면 커피나 한잔 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수진은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내일 어때요? 그렇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말을 잘했습니다. 과하지 않고 끊지 않고 박성호가 말하는 동안 눈을 마주쳤습니다. 퇴직하고 허전하다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 감각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알아요. 나도 비슷하게 겪었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정숙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숙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그냥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아서 익숙했는데 이수진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게 갑자기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에 1번이 2번이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수진은 아침마다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밥은 먹었어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사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함이 쌓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매일 왔습니다.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바빴고 밥을 차렸고 살림을 했습니다. 박성호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부엌에 있거나 전화를 받고 있거나 손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말을 꺼내려다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그 횟수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이수진은 달랐습니다. 박성호가 말을 시작하면 끝까지 들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퇴직 이후 느끼는 것들, 예전 기억들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감했습니다. 성우 씨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말이 맞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박성호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이수진은 듣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모으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아파트가 어떻게 됐는지, 자녀는 있는지, 자산이 어떤 구조인지. 박성호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털어놓듯 말했고, 이수진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성우 씨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참 든든하겠다 싶어요. 박성호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했습니다. 오랫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든든하다는 말. 집에서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도, 있어서 좋다는 말도. 박성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채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덮인 겁니다. 퇴직 후에 생긴 빈자리를, 집에서 느끼는 거리감을 이수진이 만들어준 감각이 잠깐 가려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수진이 재혼 이야기를 꺼낸 건 만난 지 2달이 됐을 때였습니다. 우리 그냥 같이 삽시다. 카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그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뭘 더 기다려요. 외롭지 않으면 됐지. 그 말이 이상하게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거창하지 않아서 오히려 솔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성호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정숙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자의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없었고 온기가 없었습니다. 업적으로 정리를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나.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한참 박성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요. 그래 다였습니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그 반응이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서운하지 않냐고, 아무 말 없냐고 물으려다 그냥 뒀습니다.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진과 혼인신고를 한 건 이혼한 지 1달 뒤였습니다. 조용하게 했습니다. 주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2달은 좋았습니다. 이수진은 아침에 커피를 내려줬고 반찬이 떨어지면 먼저 채웠습니다. 박성호가 어디 불편하다고 하면 알아 챙겼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 감정을 눌러온 사람에게 누군가 먼저 챙겨준다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생각보다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수진이 불쑥 물었습니다. 이 아파트 본인 명의예요? 밥 먹다가 나온 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렇지. 대출은요? 없어.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더 먹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왜 물어봤을까? 부부니까 궁금했던 건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겼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통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통장 하나로 합치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부부인데 굳이요? 관리가 쉽잖아요. 어디서 쓰는지 서로 알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수진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해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말이 나오니 오히려 박성호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수진이 원하는 반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이수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였고 악수를 하면서 웃었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이 소개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사업하는 애.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아들이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 수익이 요즘 좋다는 이야기, 부동산보다 빠른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 박성호는 듣다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수진이 자연스럽게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눈을 맞추면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런데 설마 하고 덮었습니다. 설마가 가장 위험한 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문자는 새벽에 왔습니다. 박성호는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무심코 봤습니다. 발신인은 이수진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그 돈 언제 움직여요? 손이 멈췄습니다. 그 돈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가 지난 몇 달을 한꺼번에 끌어당겼습니다. 아파트 명의 증은, 통장 통합 제한, 서류 서명 요구, 아들이 왔던 날의 투자 이야기. 따로 놓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한꺼번에 이어지니까 다른 모양이 됐습니다. 선이 연결됐습니다.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수진이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박성호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뭐요? 이수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무슨 돈이요? 아들한테서 문자 왔던데 그 돈 언제 움직이냐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수진이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투자 건이에요. 같이 넣기로 한 거. 내 돈으로요? 부부 돈이지. 누구 돈이에요? 박성호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다시 물었습니다. 나 좋아서 만난 거요? 이수진이 잠깐 박성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사람만 보고 살아요?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크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좋았다고.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다정함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조금씩 자연스러운 척 빠져나갔습니다. 커피를 먼저 내려주던 것도 없어졌고 말을 먼저 거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이수진 아들의 방문은 더 잦아졌습니다. 둘이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간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통장 내역을 펼쳤습니다. 변호사가 화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여기, 이 금액이 이미 이체됐네요. 박성호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퇴직금 일부였습니다. 언제 나간 건지 몰랐습니다. 공동 명의로 올려달라던 서류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명 안 하신 게 다행이에요. 근저당 설정됐으면 집도 위험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성호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말보다 여기까지 왔다는 게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정숙 생각이 났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울지 않던 정숙. 그래요 하고 짧게 말하던 정숙. 그 사람이 30년 동안 옆에 있었다는 게 그날 처음으로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건 박성호였습니다. 변호사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수진 측은 처음에 버텼습니다. 아들이 나서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조용히 끝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박성호는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평생 숫자를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흔들렸던 사람이지만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이수진 아들 명의로 이체된 내역, 투자 명목으로 빠져나간 금액, 서명을 요구했던 서류들. 하나씩 쌓였습니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그 사이 박성호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락처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누를 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야. 밥은 먹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말했습니다. 먹고 있어요. 당신은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밥은 먹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정숙이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건 소송을 시작한 지 8달 뒤였습니다. 이체된 퇴직금 전액 반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이수진 아들은 사기 혐의로 고소가 병행됐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수진은 끝까지 모른 척했지만 통장 내역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호를 처음 봤을 때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면서 퇴직하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보며 자신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느꼈던 날. 그때 집으로 곧장 들어가서 정숙 옆에 앉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무 말 없어도 그냥 같이 앉아 있었더라면. 설렘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고 끝까지 들어주는 느낌.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박성호가 가진 것을 보고 만들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외롭다는 걸 알고 그 빈자리에 맞게 끼워진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정숙과의 30년은 달랐습니다. 설레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반이었습니다.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자리. 그걸 공기처럼 여겼습니다. 잃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단단한 것이었는지 알았습니다. 정숙을 다시 만난 건 소송이 끝나고 한 달 뒤였습니다. 약속을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박성호가 먼저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박성호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으로 비켜서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 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요? 아니, 그럼 앉아요. 그게 다였습니다. 긴 말이 없었습니다. 박성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찌개를 퍼서 내놓았습니다. 뚝배기가 뜨거웠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정숙 씨처럼 문을 열어줄 수 있으셨겠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등을 돌렸다가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줬습니다. 그게 용서인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성호는 그날 밥을 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씨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쉽게 문을 열어준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